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안 가시고 네. 휴가 다음 주. 저희는 그건 아니고 이제 녹화는 또 이렇게 영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쉬어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참 슬프다. 저도 짧게 가긴 합니다. 네, 진행자는 안 가십니까? 저도 짧게 갑니다. 네, 예. 금요일 날 끝나고 토일. 그 주말에 그냥 쉬는 거잖아요. 네, 주말에 그냥. 그렇지만 뭐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잠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에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입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추의 말복이니까 여름이 끝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밤내 덥던데요. 예. 오늘 34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말복 맞아?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말복 더위가 끝나면 그래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정치권에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더운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더 대형 뉴스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이렇게 두동강 난채로 특히 광복회가 앞장서서 이 뉴라이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기념식에도 대통령과의 오찬도 참석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 여지는 있다. 여지는 있다.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이 하루 사이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만두면 그러면 간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광복회원들 다 모시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통령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아까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어디죠?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 내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우리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두동강난 이제 광복절 행사 정말 사상 초유 행사가 열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광복회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주장이나 학설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과단성 있는 교체를 한다면 우리 광복회라든가 독립단체들은 얼마든지 내일 기꺼이 공식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의 기류만 보면은 김영석 관장을 교체할 그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주의 주장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학술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그 해명에 의거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들 건국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김영석 관장은 엄밀한 사전적 정의로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뭔가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 없는 한 실제로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 결과는 결국은 내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아니시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올드라이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반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풀어가면서 보시는 면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학문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는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광복회 핵심 주장이지 않습니까? 계속 민간인으로서의 본인의 학문의 어떤 자유를 계속 주장하시려면 바깥에서 민간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차지하는 이곳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복회의 이야기처럼 이 문제를 꼬아가고 있는 것은 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해결될 모습은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이 건국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답답하다라고 하는 걸 토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 출신이고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제 후손 되시는 분이고 이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친일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 라디오의 내용을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고 비단 그 김영석 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역할을 맡고 뭐 아무개는 무슨 역할을 맡고 일종의 무슨 그런 집단, 이 집단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네. 사실상 뭐 건국절 제정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김영석 씨 같은 사람을 임명 취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역사기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특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네. 굉장히 중요한 데죠. 그리고 8월 30일 날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확인 중인데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준답니다. 네, 어제 제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육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했나 봐요. 교육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발표되면 그때 보시라. 근데 발표되면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고 역사 왜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 속에서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보수의 근간과 뿌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왔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야말로 태극기를 들고 통때를 매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3대 역사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네. 그 면면을 보면 원래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누가 그 이사장으로 왔느냐?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전공이 뭐여야 될 것 같습니까? 동북아겠죠. 그렇죠. 근데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오셨어요, 일단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발간된 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 경제가 발전을 했다라는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굉장히 옹호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이제 그 맡고 있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류 역사학계 견해와 다툼이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나섰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한 강연에서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이광수나 윤치호에 대해서도 뭔가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3대 기관 중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이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했을 텐데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제의 강제징용과 기본적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그 설을 논파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 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제가 우리 쌀을 수탈해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수출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3대 역사기관자 임명이 되고 뭔가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장에 또 이 김영석 관장님 같은 분이 오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인식틀을 이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결국은 그 건국절 논쟁이라는 것도 본인들은 그럴 생각 없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가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대일 정책들을 본다면 사람들의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가지고 만장일치제라고 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반대했으면 가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강제노동에 대해서 이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 외교 참사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외통위가 열렸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풀이 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는 게 국익에 좋냐라는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움직임들 정부가 진짜로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대일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이 과거의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거를 친일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네. 적절치 못하다.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논쟁에 대해서는 사실 논평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유심히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광복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어제 그 구교용 기자도 네. 알려주셨지만 그 9대 평가 기준. 네, 평가 9가지 기준이 판독법. 예, 네. 9가지 판독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함. 이게 조선일보에 소개된 겁니다. 2. 1948년을 건국적이라고 주장함. 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림.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에 주장함. 그 다음에 6.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함.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함.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함. 9.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하는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규정을 있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광복회가 왜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몰이를 하느냐. 그리고 건국전쟁을 옹호하면 뉴라이트냐? 친일 딱지 붙이는 광복회.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화가 났어요. 국민의힘은 왜 뒷짐이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건국전쟁 왜 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국전쟁 영화 만든 그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177만 명이 친일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형석 그 관장을 포함해서 앞서 쭉 말씀해 주신 역사기관 25개 요직을 뉴라이트가 사실상 장악을 하고 나서 이게 그냥 어느 한 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뉴라이트 과거의 어떤 그 뭐 어제 저 누굽니까 조국혁신당 이기현 대변인. 그 관뚜껑에 다 듣고 못질했던 그 다시 꺼내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참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가 뭔데 친일파 뉴라이트 이렇게 건국전쟁 자체를 폄훼하느냐. 그럼 건국전쟁이 없었다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또 논쟁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광복절이에요. 네, 이제 우리 그 광복하고 해방된 지 80년 기념행사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다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그 광복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일면 기사에 상단에 무슨 기사가 있냐. 이승만 기념관이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승만 기념관과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48년 8월 15일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 일부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그런 이념적인 배경과 궤를 과치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 또 어떤 풍조를 낳고 있느냐. 8월 15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우리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이 날에 어떤 책이 출간되냐면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버젓이 그날 출간이 됩니다. 이미 책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저자인 정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경제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일본 경제사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한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책 소개를 보면 백범 김구라는 거대 신화의 탈신화에 도전한다. 그러면 김구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족에 대한 탄압에 맞서가지고 총탄을 행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독립운동가한테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인다? 이거는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의로운 의거를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인다는 거는 정확히 일제의 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우리 장관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나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서 실리의 영역이 중요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완벽하게 근절하는 잘라버리는 행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계속 옮겨가면서 역사 논쟁을 계속하면 결국은 저는 그 집권 세력이 불리해진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건국절 논란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 캠페인 기억 안 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일 뜨거운 축구가 어떤 경기예요? 한일전이죠. 한일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과 그다음에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과 전후에 평화헌법을 만들고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베의 네. 출연 이후에 다시 또 군국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군사 대국화를 하려고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그 일본의 극우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주의자 그리고 일본의 평화 세력과 민주 세력이 연대해서 더 이상 동북아의 전쟁이나 군국주의 부활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의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네. 한국에서 나서서 오히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 얼토당토하는 상황을 이 팔순 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뿌리를 뽑고 네. 결론을 내시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여서 저는 보수가 이종찬 광복회장 중심으로 좀 다시 뭉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맥락과 관점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8월 15일은 이제 한국의 개념에서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개념에서는 패전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역사에 부끄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기념하고 더욱더 가꿔야 되는 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한국의 관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광복 그리고는 전후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화시키는지 그건 사실 보수의 태도도 아니거든요. 보수가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게 보수죠. 네, 이종찬 광복회장도 사실 보수 인사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수정부에서 국정원장, 안보부 부장이었나요? 네. 그런 국가안전부장을 네.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안전기획부. 예, 네. 안전기획부장. 네. 그런 보수의 아이콘한테조차 이런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답답하면 국민이 토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국론만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게 과연 그 정부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주 보수적 관점에서 네. 판단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무 감각은 하등 좀 곤란하다. 특히 광복절 앞두고 모든 국민이 정말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 없는 백성이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우리 말 빼앗겼죠. 예? 이름 다 바꿨어야 됐잖아요. 창씨개명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교육도 못 받게 하고 이랬던 일제를 어떻게 미화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빛나는 문화를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BTS. 예? 뭐지? 블랙핑크.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굴욕적 태도로 일제의 만행을 그리고 고발하지는 않는 말이죠. 김은희 기자 얘기 약간 사실관계 네. 바로 잡으면은 이분이 민주정의당 이종찬 회장이 그 민정당 사무총장을 하고 그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건 맞는데 그 안기 부장과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어제 보니까 이제 계속 보도들이 어떤 보도가 나오냐 김현석 관장이 정말로 가장 높은 점수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그 점수 외 인사를 광복회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빗돌 놓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입수한 평가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1등을 기록한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람들이 채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접위원들 중에 그 면접위원들 몇 면을 보니까 보훈부 국장 그죠? 그다음에 보훈부 소속인 독립기념관 간부 그다음에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 연구교수 근데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역사 관련해서 독립운동사나 역사학자가 없어요. 역사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경영학과 미술대 교수 사회복지학 교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평가했다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언론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김현석 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평가를 누가 했느냐. 평가의 주체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걸 가릴 수 있는 사람이 한 건지 아닌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그냥 결과가 1등이니까 됐다기보다는 심판이 공정했는가도 명확히 따져볼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사라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이어서 저희 편의점 12시부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는 이제 시위 평화 시위 저희가 현장 중계하고 저도 이제 나갈 예정인데요. 살아계셔요. 그때에 일본으로부터 수탈당했던 생존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역사가 살아있는데 그 역사를 부정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참 우리가 언론 하는 이유가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서 우리가 뭐 되는 것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그 현실에 마주할 때마다 참 슬픕니다. 다 지나간 얘기, 철지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정말 입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다 정리됐던 역사들은 딛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전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옛날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정치권으로 또 옮겨져서 갈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 게 마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그 김구 선생 증손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목리하는 부리는 것처럼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예.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죠. 예.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이게 딱 최상병 사건 때 네. 박정훈이 오바했다. 맞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때 백경정이 오바했다. 예. 지금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네. 어떤 문제의 큰 맥락을 보지 않고 그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 메신저로 공격하는 예. 방식으로 아주 비열한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정말 잘못 걸린 거죠. 사실 박정훈 대령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여보게 이렇게 이종찬 회장도 그 이상이시죠, 사실. 예, 이분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걸었어요. 네. 예, 걸었고 이 뿌리를 뽑아내겠다. 밀정 잡아내겠다고 밀정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산에 있는 밀정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보의 아이코닝 같은 인사였으면 더 메신저 공격하기가 그렇습니다. 쉬웠을 텐데요. 예. 보수 언론도 예. 이종찬 회장 같은 분을 그렇게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예.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한 맥락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공략될 부분이 아니다. 정말 잘못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신당의 누구죠? 어제 우리 출연하셨던 사무총장이 김철근 네. 사무총장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드는 비사를 많이 알고 계신데 그때 이종찬 그 원장을 직접 만나러 갔었대요. 네. 갔더니 그 이종찬 원장 그런 얘기 하시더랍니다. 뭐 아버님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나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시끄럽냐. 대통령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 역사에 본인이 만드신 논쟁인데 그걸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잖아요. 기념관장 임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거든요. 예, 나라 잃고 얼마나 많은 그 의병들이, 청년들이 많이 싸워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 허물겠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어요. 그런데 네.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싹 다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요 얘기가 언론에 잘 안 나와요.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님? 사실 저는 이 이슈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기사를 좀 쓴 바가 있어가지고요.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잡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주는 이 패턴이 사실 이번 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을 제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본인은 언제나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잡아놓고 심지어는 유죄를 끌어냈던 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이물감을 왜 못 느낄까. 사실 사면권 제한, 정치인에 대한 특히 사면권 제한이라고 하는 오랜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정부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김경수로 가려져 있는 다른 논란을 우리가 좀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구경영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국민통합 화합의 계기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여당 사람이 뭐 야당 사람 풀어주면은 국민 통합이고 또 뭔가 자기가 처벌했던 사람을 또 다시 이렇게 구제를 해주면 용서가 되고 화합이고 네. 사실은 문헌상으로 단어를 따지면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용서와 통합인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김은지 기자도 잘 설명을 했지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쉽게 얘기해서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진보 성향의 문화인들한테 지원
지원 같은 것들을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리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공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강요했다가 박근혜 네.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가 문제가 되어 사법 처리가 된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농단이라는 사건들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만 끝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함에 이르렀고 뭔가 이제 그 국정 운영을 바꾸게 되는 태세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잊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그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여러 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하나하나 죄가 되게 중요한데 뭔가 이거를 죄가 없다고 하거나 그리고 자격 상실됐던 부분들을 다시 복권을 시켜주려고 한다면은 뭔가 더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로 국민들을 설득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명과 복권이 돼야 되는지를 낱낱이 좀 해설을 해달라. 네.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냥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에 의거한 은전 이상 이하도 아니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민주당의 전반적 정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면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도 그런 공약들을 꽤 내걸어 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 전반에 대한 사면권 좀 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범죄와 다르게 사실 그 엘리트 그룹 안에서의 이렇게 정파적인 변경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와 별건으로 이제 대선 주자군이 늘어났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기대감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횟수를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지난 정부랑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네. 이제 특사의 권한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3번 이렇게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번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아직 안 돌았는데 똑같이 5번을 행사했거든요. 네. 그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또 더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와 횟수를 비교하더라도 이번 그 정부의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는 수량적인 측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독일에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의 향후 행보는 어떤 전망들이 그 기자들에서 돌아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릭터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김 전 지사는 우선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점잖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들어와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좀 정중동의 행보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선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도 중앙정치랑은 좀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꽤 길어요. 네. 이제 그래서 와서 당장 무엇을 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도모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치는 진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미대선만 보더라도 이 반전의 반전 드라마를 그렇죠. 쓰고 있으니까요. 해리스가 될 분위기는. 근데 네. 이것도 진짜 알수 아직 없어요. 뭐 트럼프가 반전의 될지. 반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외교력이 정말 총출동돼야 네. 되는 시점인데요. 그 이야기도 저희 이따 해야 되지 이따 해야 않습니까? 됩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정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생물이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돌아와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아니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어젯밤에 SNS를 통해 내놨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부를 다 알지만 사회를 위해 네. 보탬이 되는 역할. 네. 정치하겠다는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네. 들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분간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방점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총선을 치렀지만 재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복귀해서 대선을 준비할 경우에는 징검다리로서 선거를 겪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재보궐선거에 등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지방선거가 대선 전에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역할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친명계가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친문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도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미 앞으로 있을 호남 선거에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조국 대표가 내려가 있겠다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분리
정치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어느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고민할 것인가, 그것이 선거에 나서는 방식이 될 것이냐 향후에, 그것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그런 부분의 기대들을 벌써 친문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는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뭐 저도 취재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남 벨트가 되게 부산 경남 PK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사실 선전하지 못했고 부산만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 그랬죠. 하나만 지금 네. 살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경남지사에 네. 출마해서 판을 좀 새롭게 다독여야 대선에서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출마가 요구된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하기 따라 달린다. 역할이 없을 수도 있고 역할이 그렇죠. 커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고요. 근데 워낙 말씀하신 대로 별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든 야든 김경수 전 지사 흉보거나 비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좋고 네. 예, 성실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셔서 어쩌면 독일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권력 의지라고 하는 네. 지점인데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다만 결국 정치인의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는 이 권력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는 행사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해내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커리어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뭐 물론 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고 도전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동안 그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그것을 발현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도끼. 예, 뭐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막 그런 분은 아니어서 예,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막 그 정치인들의 욕심 네. 막 있잖아요. 욕망, 네. 욕망 그런 거 막. 근데 그런 건 좀 없다. 약간 초식남? 네,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이재명 전 네. 대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재명 전 대표는 표면적으로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어제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 출연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네. 8월 18일에 전되고 최고위원은 아마도 바로 임명이 돼야 되니까 그럼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걸 끊고 와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주 안에, 친명이라는 범주 안에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를 독해하고 싶은 욕망이 약간 일부 투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글쎄.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야권 분열용이다, 예. 친명 친문 네. 분열용이다 했는데 실제로 여권 분열용으로 훨씬 더 세게 자리매김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막 즉각적인 반발과 나는 반대세 이렇게 외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용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다. 뭐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아, 네. 이제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뜻을 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어제도 마지막 말을 내긴 했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는 건데요. 뒤끝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정치인답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되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전하는 것은 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좀 어떤 면에서는 모양을 구긴 게 있다면 저는 한동훈이 정치하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건데 굉장히 검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거든요. 다 측근을 통해서 전달된 이제 한동훈 발입니다. 한동훈 측 관계자는 이렇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이 전형적으로 검찰이 검찰 관계자 발로 나오는 메시지를 내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쯤 되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과 결과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대표와는 당정 관계에서 변화가 좀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4선 중진 의원들까지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도 뭔가 김경수의 복권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네. 당정 관계의 권력 무게 중심이 약간 이동하는 측면이 보인다. 과거 같으면 영남권 중심의 4선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편들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된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과거 비선출된 권력이었던 비대위원장 때와 달리 다른 대접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은 또 본인의 의사가 투영되지 못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일은 더 이상 결정이 됐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여전히 그렇게 불안한 측면이 있고 이런 그 패퇴의 부분이라는 것들을 친윤계들이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꾸 언론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전하냐 직접 소통해라 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겠죠. 공식적인 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제안이 없었고 상의가 없었고 패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여하간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도 결과는 바꾸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봤다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둘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정면 출동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다음 계기라는 것은 아마도 최혜병 특검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관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차별화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이제 그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의심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의 오약붕이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규정부터 네. 시작해서 뭐 당을 뽀개러 왔다, 뭐 쥐약 먹은 놈들, 뭐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대통령이 뭐냐, 진짜 우리 당 뽀개러 온 거 아니냐라고 실제 당원들이 문의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전선이 다각화되는 거니까 네. 좋지 않게 보는데 당내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편임을 입증했죠. 네. 만천하에 알리고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거고 당원용으로서는 잘한 거다. 네. 물론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자면 이게 좋은 거냐. 근데 단기 필마용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안에는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그건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63%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지지세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범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일정 부분 뭐 그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사면복권 명단에 들어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말 안 하느냐 그렇죠.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선택적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중도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메시지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경쟁자 이렇게 견제용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들이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결국 탈당한대요. 탈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지금 예민하게 네. 받아들이는 것은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자 견제용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오래전부터 정치권 안에 시나리오로 돌아다녔던 거는 맞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냐에 대해서 저도 취재해 보니까 다들 그 가능성은 없다. 제로죠. 예, 예, 불가하다. 예, 어렵다. 그거 이제 누군가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모색을 하고 있긴 네. 한데 그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꼭 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이 대목인데요. 갑자기 인사를 했어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없던 거 새로 만든 거죠. 회전문 인사냐 돌려막기 인사냐 언론에 비판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이 이 인사를 왜 한 거냐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 머릿 기사를 통해서 김용현을 장관 지명하기 위해서 외교 라인을 연쇄 교체한 것이다라는
여권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을 했고 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경호차장을 임명하는 한 클릭 이동을 발표한 건데 네. 일단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있던 인사라는 점에서 깜짝 인사라는 점 분명하고요. 네. 일단은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안보실장은 주로 외교관들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네. 때문에 김관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동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 배경이 굉장히 그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결국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사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어떤 캐릭터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죠. 그리고 네. 이제 대선 후보 캠프를 꾸렸을 때 가장 먼저 합류했던 1호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시대를 그 대통령실이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으로 해서 용산시대를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일보의 해석처럼 충암파가 뭔가 이제 국방파를 마치 이제 그 상승적으로 밀어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인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장호진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 그 외교통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국방통이 또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도 혹시나 뭐 김태효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의견이 좀 수렴된 것이 아닌지라는 의심을 지금 언론이라든가 그런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겨레 신문의 권혁철 기자, 국방부 올해 출입한 기자인데요. 군 장성 보직 쓸어 담는 김용현 충암파. 윤석열 친위 체제 구축했다. 신원식 국방파에 완승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암파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교 선후배. 고등학교 1년 선후배죠. 평소에는 그냥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김용현 차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차장을 네. 아니 형님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관계가 깊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군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80 며칠 남았잖아요.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해리스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가에서는 이거 외교력을 2배로 활용해서라도 정보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알아내고 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군인을 갖다가 앉힌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군 출신이 안보실장 하는 것도 사실 잘 없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관진 안보실장 이후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봐야 되는 상황, 이 포인트가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안보실장의 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국방 안보 이런 이슈만이 아니라 외교 사안이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뜬금없다라는 차원에서는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조차도 오늘 일제히 모두 사설을 똑같이 썼는데요.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 안 나오는 사설이 똑같은 날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 되나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게 되풀이가 되면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정상이 썼습니다. 아니다라고 썼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2년 3개월 만에 4번째인 국가안보실장 인사, 동아일보는 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건보에 가까이 가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는 분들조차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엇보다도 경호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를 후다닥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지금 보니까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통 심지어는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청문회가 안 열렸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정도로 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좀 해소가 안 되는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보사령부 비공개 요원 명단 유출, 그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이게 굉장히 큰, 그럼요. 사실상 정보 파산 사태다, 막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하극상 사건, 그거는 이제 뭐냐면, 서로 고소고발전이. 그렇죠. 네.
여단장과 네. 사령관이 서로 맞고소하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고발장에 막 별별 얘기가 그 정보 자기가- 유출이 막 네. 다 폭로가 된 거죠. 패싱하고 장관한테 직보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단장이 사실은 신원식 장관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하고 뭐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등등해서 볼 때 진짜 이제 파워게임의 결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북한 문제가 위중하다고 하고 국제 정세가 위중하다고 하고 북러 간의 군사 협력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파워 게임 하고 있고 이러면 도대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뭐 아사리판이에요. 먼 싸움이긴 하죠. 예, 예. 진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저는 보수 정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정권보다 사실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물풍선 그리고는 그 북한 무인기 이런데 용산이 뚫려서 난리가 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를 겪었을 때는 네. 특별하게 인사가 없더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와서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좀 고민을 하고 네.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거다라는 식의 말을 하니까 좀 맥락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인사는 무엇이냐? 결국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동아일보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본다면 아까 구교영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김용현과 김태효라는 두 사람을 두고 계속 이 인사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었고 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예뻐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파워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을 굉장히 상수로 보고 나머지 변수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어찌됐든 10월에 있을 그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어느 라인이 이제 쫙 그 포진을 네. 하게 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사실상 이제 김용현 차장이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장관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 임기가 뭐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교체에 대해서 여건이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고고싱한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을 원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원했을까요? 아마 안보실은 사실상 김태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맥락상 승진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좌천성 승진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김용현 이제 처장 이제는 장관 후보자인데 네.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은 사실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파다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 같은 분도 김용현 이제 후보자가 추천했다라는 식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는 지금 신원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김용현 인사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바가 있고요. 네. 그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그립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자리가 비서실장이 아니라 네. 경호처장이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네. 아주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시기의 문제였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이런 모양새로 급하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썰들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김용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진보 언론에서 기소를 하고 있지만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의심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사건이 불거졌던 7월 31일부터 뭐 8월 9일 상간에 뭐 이종섭 장관과도 통화도 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사 외압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궁금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속에서도 본인의 이름이 등장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최혜병 사건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사왔다는 셈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 또한 뭔가 좀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일부는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길에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 수사가 급물살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제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 통화 내역을 사상 최초로 확보를 했다는 거고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02-800-7070 이 번호와 관련해서도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좀 느리죠, 공수처 수사가. 네, 공수처 수사 네. 좀 느린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종호를 불러서 네.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종호 수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가 너무 네. 미진하다고 하는데 네. 현직 검사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하냐면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됐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48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네. 밤새면 다 얘기한다. 근데 공수처가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분들이 아니어서 네. 그런지 하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조금 감이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윗선에서 계속 그 내압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사팀의 핵심 인력들의 인사가 10월이면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 연장은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데 과연 진짜 이걸 해줄 거냐라고 하는 쟁점도 있다 보니까 공수처가 굉장히 가다서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3전 4기 만에 대통령 네. 통신 내역을 통화 내역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긴 합니다. 만에 안에 특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제한 시간에 사라지기 전에 이 통화 목록을 통화 기록을 잡아냈고 네. 특검으로 이제 어떤 수사 기록을 이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미 있는 성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퍼져가지고는 그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사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또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뭐 추가로 이제 보도들 나오는 것들 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개인 폰 통화 내역뿐만 아니고 당시에 청와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근무자들 네네. 의혹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통신 내역을 확보해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이제 사람들과 연결고리, 네. 연락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조사가 지금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수사 외압을 행사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보냈던 사건을 네.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걸 이후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TF에서 재조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로 한 외압 수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서 네.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락을 자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메모 형식으로 기입이 돼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여하간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 외압이 행사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당한 그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과 달리 구제가 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진척이 돼 있고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주목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는 그 권익위 그 네.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 사건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권익위 내부에 상당한 반발이 맞아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야죠. 그리고 네, 네. 정승윤 네.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했고요. 네. 예, 사의 의사를 사의 밝힌 당장은 아니다. 했고, 예. 네. 그리고 고인의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거취를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거를 인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위원장, 부위원장, 수뇌부가 해줘야 돼요. 네. 예, 안 되면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가 순직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은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퇴의 책임을 지고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무슨 그럼요. 얘기냐면은 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일부 이미 공수처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금 이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적으로 당시 어떤 사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권익위 이제 그 내부 게시판 같은 경우 익명 게시판에 그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원들조차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명품배 사건을 조사했던 개선에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진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가린 다음에 네. 그 사퇴 여부를 그 결정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순직 여부는 또 귀속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자살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직속 상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 묻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정승윤 부위원장이 직속 상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직무 배제하고 당장 문제를 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원 마치 남의 뭐 일인 합니까, 것처럼 감사원. 예, 예.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심지어는 이 장례식장에서 뭐 잘못했냐는 식의 이야기 나왔다는 예. 식의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우선은 빨리 배제하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분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문제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네. 보입니다. 이 휴대폰 봐야 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휴대폰 봐야 되고요. 이 고인이 되신 국장 직무대행의 휴대전화 내용도 다 봐야 되고요. 이거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 군인입니다. 백혜룡 경정 경찰이에요. 네. 권익위원회 그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네. 사망을 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이 지금 아비규환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야 되는 군인, 경찰, 공무원이 일 못하겠다고 지금 도처에서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말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고인의 명예와 그리고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꼬리 자르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젊은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네? 갑자기 가장이 없어졌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님은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져도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좀 좋은 얘기 좀 시원한 말씀 좀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너희들 노상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오늘도 열심히 네. 현장을 뛰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